안녕하세요. 잠잘 때 만나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달림 책방입니다.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 들으며 오늘도 편안한 밤 행복한 꿈 꾸며 잘 자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수다쟁이 아내와 금 항아리. 옛날 아주 먼 시골 마을에 말수가 거의 없는 나무꾼 아저씨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아저씨는 하루 종일 나무를 해와도 한마디 말이 없었지요. 하지만 그 아저씨에겐 완전히 반대 성격의 아내가 있었답니다. 여보, 오늘 산에서 나무하느라 힘들었지요. 그런데 말이야. 내가 오늘 장터에 갔더니 글쎄. 아내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입을 열고 밤에 잘 때까지 수다를 멈추지 않았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런 그녀를 두고 수다쟁이 아주머니라고 불렀습니다. 어느 날 아침, 아저씨는 조용히 밥을 먹으며 생각했어요. 저렇게 매일같이 떠들면 언젠가는 무슨 일이 생기겠지. 하지만 수다쟁이 아내는 남편이 말이 없는 것도 자기가 수다가 많은 것도 크게 개의치 않았어요. 여보, 그런데 말이야. 오늘도 말 안 할 거야? 하긴 뭐, 나는 말 많은 걸로 마을에 소문이 났다지 뭐야. 그렇게 두 사람의 아침은 언제나처럼 수다와 침묵이 나란히 흐르며 시작됐지요. 어느 날이었어요. 나무꾼 아저씨는 깊은 산속에서 금으로 된 항아리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지? 금 항아리. 아저씨는 깜짝 놀라 항아리를 숨기며 생각했지요. 이걸 아내에게 말하면 분명 온 마을에 소문이 퍼질 거야. 절대로 말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그는 집에 돌아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은 꼭꼭 아무 말도 하지 마. 내가 말하는 이건 절대 비밀이야. 아이고, 뭐야. 왜 이리 진지해? 흥미진진한데? 말해봐요. 내가 오늘 산에서 금 항아리를 발견했지. 그런데 절대로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되네. 제발이야. 에이, 걱정 마요. 걱정 마. 내가 입이 얼마나 무거운데. 하지만 그날 밤 아내는 참을 수 없었어요. 침대에 누워 이불을 덮고 혼잣말을 하듯 중얼거렸지요. 그 망아리라니.
너무 신기해. 너무 말하고 싶어. 다음 날 아침, 아내는 눈을 동그랗게 뜬 채 집안을 이리저리 왔다 갔다 했어요. 말하고 싶어. 입이 간질간질해서 미치겠네. 그러다 스스로에게 속삭였죠. 아니야. 내가 이걸 말하면 안 되는 거야. 약속했잖아. 우리 여보가 그렇게 진지하게 부탁했잖아. 근데 그때 대문 너머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웃에 사는 할머니가 지게를 지고 느릿느릿 지나가고 있었지요. 아이고, 저분은 말해도 괜찮지 않을까? 평생 비밀을 잘 지키신 분이잖아. 설마 말에 소문 낼까? 갈등하던 아내는 결국 참지 못하고 대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지금 무거우시죠?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어이구, 이 집 안악 별일이네. 내가 웬일로 조용하나 했더니 이렇게 반가운 얼굴로 나타났구먼. 헤이, 그런 말 마세요.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근데 절대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할머니는 눈을 가늘게 뜨고 아내를 바라보았어요. 말해봐. 내 입은 무덤이야. 아무한테도 안 퍼뜨린다고. 그 말을 듣자마자 아내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속삭였습니다. 사실은요, 우리 남편이 어제 산에서 그 망아리를 주었대요. 할머니는 잠시 멈칫하더니 눈을 동그랗게 뜨며 되물었어요. 그 망아리? 아유, 진짜 금으로 된 항아리를 말하는 거냐? 쉿, 목소리 낮추세요. 아무도 들으면 안 돼요. 저도 말하고 싶지 않았는데, 아휴, 하도 속이 간질간질해서 너무너무 궁금하고 자랑도 하고 싶고, 아유, 미칠 뻔했어요. 아내는 숨을 몰아쉬며 두 손으로 입을 감쌌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비밀이에요. 아무한테도 말하시면 안 돼요. 네? 아유, 걱정 마라. 나 꼭꼭 다물고 있을게. 하지만 그 순간 담장 너머로 귀를 쫑긋 세우던 아이 둘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어요. 그 망아리래. 들었지? 응, 이거 엄마한테 가서 말해야지. 그날 저녁 마을 전체는 그 망아리 이야기로 시끌시끌해졌습니다. 수다쟁이 아내가 소문을 내기 시작한 그날 아침, 마을에는 바람보다 빠르게 이야기가 퍼져나갔어요.
뭐라고요? 나무꾼이 그 망아리를 발견했다고요? 그거 진짠가요? 어디서 찾았대요? 정말요? 혹시 나무꾼네 집에 금이 쌓여있지는 않겠죠? 이웃 아주머니부터 장터 아저씨, 심지어 우물가에서 물 깃던 아낙네들까지 모두들 웅성웅성 수근수근 이야기하느라 정신없었습니다. 장터에서는 상인들이 물건도 팔지 않고 서로 입을 모아 수다를 떨었고, 아이들은 골목에서 그 망아리 보물찾기 하자 라며 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소문은 점점 커졌고 어느새 마을 이장님의 귀에도 들어갔어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닌데 사또께 보고 드려야겠어. 이장님은 직접 관하로 달려가 사또에게 이야기했답니다. 사또, 큰일 났습니다요. 저 아래 마을에서 그 망아리를 발견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답니다요. 사또는 탁자를 쾅 치며 외쳤어요. 그 망아리라고. 그게 진짜라면 나라의 물건이 아닌가. 당장 조사하라. 사또는 포졸들에게 명을 내려 수레를 준비시키고 직접 수색대를 조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커다란 수레를 끌고 포졸들이 나무꾼의 집에 들이닥쳤어요. 꽹과리 소리가 마을을 울렸고 마을 사람들도 몰려들어 구경하기 시작했지요. 여기 그 망아리가 있다지. 당장 내놔라. 포졸이 소리쳤습니다. 아저씨는 깜짝 놀라 어리둥절했고 아내는 더 놀라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요. 어쩌면 좋아. 진짜 들었나 봐. 그게 제 남편이 사실은. 포졸들은 집안 구석구석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방구석, 창고, 뒷뜰, 장독대까지 모두 조사했어요. 마침내 장독대 뒤 나무더미 아래서 항아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금빛으로 번쩍거리는 항아리였어요. 이거다. 바로 이 항아리가 틀림없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그것은 금으로 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금빛 칠을 한 낡은 항아리였답니다. 아니, 이게 뭐냐? 금 항아리라더니 그냥 색칠한 항아리잖아. 포졸들이 실망하며 사또들에게 보고했고 사또는 노기를 띠며 외쳤어요. 아, 이게 뭐냐? 헛소문에 놀아났구나. 당장 물러가거라. 아내는 얼굴을 붉히며 작게 중얼거렸지요. 아이고, 내가 왜 그랬을까? 마을 사람들도 모두 허탈한 웃음을 지으며 돌아갔고 아저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역시 그래서 말하지 말라고 했던 건데
그날 이후 나무꾼네 집은 한동안 조용해졌고 마을 사람들도 다시는 아무 말이나 믿지 않게 되었답니다. 그날 밤 아내는 마루에 홀로 앉아 조용히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깜깜한 밤하늘엔 별이 하나둘 반짝이고 있었고 바람 한 줄기가 조용히 그녀의 머리칼을 스쳐갔지요. 내가 정말 실수했네. 남편 말대로 가만히 있어야 했는데.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후회에 젖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말이 없던 이유도 조용히 살아가던 그 사람의 마음도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았지요. 그 순간 방 안에서 남편이 국을 데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잠시 후 그는 아무 말 없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 한 그릇을 아내에게 내밀었습니다. 여기 먹어. 짧은 한마디. 하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위로와 용서가 담겨 있었지요. 아내는 그만 울컥하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여보, 미안해요. 제가 또 말이 앞섰어요. 이젠 조심할게요. 아저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그날 밤 두 사람은 처음으로 말없이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침묵 속에서도 따뜻함이 흐르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 아내는 전처럼 수다를 떨지 않았지요. 아침이면 남편에게 밥을 내어주고 조용히 마당을 쓸고 하늘을 올려다보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어머, 수다쟁이 아주머니가 말이 없어졌대요. 아이고, 병이 났나? 남편이 무섭게 군 건 아니겠지? 하지만 아내는 그저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답니다. 이젠 말보단 듣는 게 더 좋아요. 그 말은 그 자체로 깊은 울림이 있었고 마을 사람들도 마음속으로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가을이 깊어갈 무렵 하늘은 높고 푸르렀고 들판에 벼가 황금빛으로 익어갔어요. 하지만 그의 마을엔 이상하게 비가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우물은 바닥을 드러내고 밭은 쩍쩍 갈라지고 사람들의 얼굴에도 그늘이 드리워졌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무꾼 아저씨와 아내의 밭은 푸르고 싱싱했어요. 고추는 빨갛게 익어가고 배추와 무는 튼실하게 자라고 있었지요. 어머나 세상에, 저 집은 어떻게 저리 잘 자라지? 그 집 아주머니가 말 안 하니까 하늘도 감동했나 봐. 마을 사람들은 반은 농담처럼 반은 진심으로 수군댔어요. 하루는 이장님이 직접 찾아와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아주머니,
특별한 비결이 있어? 아내는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별거 없어요. 그저 서로를 아끼고 말을 아끼고 조용히 지냈을 뿐이에요. 그 말은 곧 마을에 퍼졌고 사람들은 조금씩 조심스럽게 말의 무게를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아내는 남편에게 조심스레 다가가 말했습니다. 여보, 나는 이제야 알겠어요. 말이 많다고 지혜로운 것도 아니고 조용하다고 모르는 것도 아니라는 걸요. 남편은 말없이 그녀의 눈을 바라보다가 아주 조그맣게 웃었어요. 그 미소는 말보다 따뜻했고 그 순간 아내의 마음은 뭉클하게 따뜻해졌답니다. 그들의 집엔 말은 줄었지만 웃음은 훨씬 더 많아졌어요.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엔 이해와 애정이 가득했지요. 그 후로 마을엔 평화로운 변화가 찾아왔어요. 사람들은 수다보단 배려를, 말보단 마음을 먼저 전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오랫도록 이렇게 전했어요. 진짜 그 망아리는 따로 있었지. 바로 그 수다쟁이 아내의 마음속에 있었던 거야. 세금을 내는 소나무. 아주 먼 옛날, 지금은 지도로도 찾기 힘든 깊은 산골짜기에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바람 따라 노래하는 소나무 숲으로 둘러싸여 있었지요. 그 숲에는 오래된 전설이 있었어요. 오래전 하늘에서 내려온 나무의 정령이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사람들을 지켜주겠다고 약속했답니다. 그 정령이 깃든 나무가 바로 장군 소나무였어요. 마을 어른들은 밤마다 아이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소나무는 산의 숨결을 담고 있단다. 귀를 기울이면 말을 건네지. 아이들은 해마다 소나무 앞에서 소원을 빌었고 소나무는 언제나 그 자리를 지키며 아이들을 바라보았지요. 봄이 되면 진달래가 피고 숲에는 새들의 노래가 가득했어요. 아이들은 연못에서 개구리를 잡고 어른들은 새싹을 따서 봄나무를 묻혔지요. 여름에는 더위를 피해 소나무 그늘 아래 모여들었고 가을이면 방과 도토리를 주우며 웃음소리가 넘쳐났습니다. 겨울이 되면 눈 덮인 숲은 조용했지만 장군 소나무는 한결같이 초록을 품고 서 있었습니다. 아이 중 하나인 수돌이는 밤마다 소나무에게 인사하며 꿈을 꾸었어요. 소나무야, 오늘은 내가 토끼도 받고 할머니한테 칭찬도 받았어.
그러면 꿈속에서 소나무가 대답했어요. 잘했구나, 수돌아. 넌 좋은 아이란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새로운 원님이 도착했어요. 겉으로는 고운 말씨를 쓰지만 눈빛은 번쩍이며 말을 훑었지요. 이 숲은 돈이 되겠군. 저 소나무, 며칠 뒤 원님은 북을 지게 했어요. 마을 사람들아, 장군 소나무도 이제 세금을 내야 한다. 마을의 자랑이니 그만큼 내야지. 사람들은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소나무는 돈이 없어요. 하지만 원님은 매정하게 말했어요. 그럼 너희가 대신 내야지. 그날부터 사람들은 매달 동전 한 입, 두 입을 모아야 했고 소나무 옆엔 납세나무라는 팻말까지 세워졌어요. 시간이 흐르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장군 소나무의 가지 하나가 말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솔잎은 누렇게 변했고 밤이면 바람도 거칠게 불었지요. 그때부터 아이들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숲속 새들도 날아가 버렸고 마을 개울물조차 흐릿해졌지요. 사람들은 속삭였습니다. 소나무가 아픈가 봐. 우리 잘못한 걸까? 한 청년이 조용히 일어났어요. 제가 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장군 소나무를 지켜야 해요. 그는 예전부터 소나무와 대화를 나누는 꿈을 꾸던 청년이었지요. 청년은 원님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밤 소나무에게 직접 세금을 받으러 가보세요. 원님은 코 웃음을 치며 재밌군. 좋다. 내가 직접 나서겠다. 그날 밤 장군 소나무 앞에 군사들과 원님이 도착했습니다. 바람은 멈췄고 달빛은 유난히 푸르게 빛났지요. 원님이 외쳤어요. 소나무야, 세금을 내라. 그 순간 쿵 하고 천둥이 치더니 바람이 휘몰아쳤습니다. 가지가 흔들리며 원님이 가시 날아가고 등불이 꺼지고 숲이 요동쳤지요. 귀신이다. 도망쳐라. 원님은 비명을 지르며 달아났어요. 다음 날 마을엔 고요한 평화가 찾아왔고 사람들은 다시 소나무 아래 모여 꽃을 심었어요. 그 해부터 사람들은 매년 장군 소나무 축제를 열었고 아이들은 그날만큼은 밤늦도록 소나무 앞에서 노래를 불렀답니다. 아들을 위해 바위를 옮긴 부부. 옛날 깊은 산골짜기에 아름답고 고요한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봄이면 복사꽃이 흐드러지게 피고 여름이면
시원한 바람이 마당을 가로질렀지요. 가을이면 황금 들판이 출렁이고 겨울에는 눈꽃 마을을 감싸 안았답니다. 이 평화로운 마을 한가운데는 달수 아저씨와 복순 아주머니 그리고 그들의 아들 복돌이가 함께 살고 있었어요. 달수 아저씨는 손재주가 좋고 성실한 농부였고 복순 아주머니는 인심 좋고 부지런한 솜씨꾼이었지요. 그리고 복돌이는 아직 말도 서툰 귀여운 아기였어요. 마을 사람들은 모두 이 세 식구를 좋아했답니다. 그런데 이 마을에는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바로 마을 어귀 항복판을 떡하니 막고 있는 커다란 바위였지요. 그 바위는 마치 산에서 떨어져 나온 돌처럼 생겼지만 아무리 봐도 이상하게 그 자리에만 딱 붙어 있었어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태풍이 불어도 절대 꿈쩍하지 않는 바위였습니다. 그 크기는 어른 두세 명이 손에 잡고 빙 돌아야 겨우 한 바퀴가 될 만큼 크고 키는 집 처마보다도 높았지요. 아이고, 이놈의 바위 때문에 또 돌아가야지. 에휴, 허리 아픈데 한 바퀴 더 돌아야 하니 아이고 죽겠네. 장에 가는 할머니들은 지게를 지고 그 바위 옆 좁은 빌탈길을 돌아가야 했어요. 비가 오면 그 길은 미끄럽고 위험했지요. 몇 번이나 사람들이 발을 헛디뎌 엉덩방아를 찢고 다치는 일도 많았답니다. 어느 날엔 장에 나갔던 상인 아저씨가 바위 옆을 돌다가 짐짝이 떨어져서 물건이 굴러내리는 바람에 기껏 만든 도자기를 다 깨뜨리기도 했어요. 에이, 이놈의 바위 당장 치워버리고 싶다. 하지만 바위를 치운다는 말은 말뿐이었어요. 아무도 정말로 그걸 옮길 수 있을 거라고는 믿지 않았거든요. 아이들도 그 바위를 둘러싸고 장난을 많이 쳤어요. 우리 누가 더 높이 올라가는지 해보자. 우리 여기다가 비밀기지 만들자. 이러다 아이들 중 하나가 미끄러져서 무릎을 크게 까진 날도 있었습니다. 그 소문이 퍼지자 어른들은 한숨을 쉬었지요. 심지어 어떤 아이는 밤마다 바위 뒤에서 뭔가 움직이는 그림자를 봤다고 말하며 바위에 도깨비가 산다는 무서운 이야기도 퍼졌답니다. 그 바위는 사람들에게 단지 불편한 돌덩이가 아니라 마을 입구의 장애물이자 두려움의 상징이 되어버렸던 거예요. 하지만 누구도 바위를 옮기려는 생각은 진지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옮긴다고 될 리가 있나? 에휴, 그냥 원래부터 있었으니 그렇게 살지요 뭐. 그렇게 사람들은 바위에 익숙해지려 애썼고 이제는 마치 풍경의 일부처럼 어쩔 수 없는 운명처럼 여겨졌답니다. 그런데 그때 복돌이의 부모인 달수 아저씨와
복순 아주머니만은 다른 생각을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날 밤 마을은 조용히 잠들었습니다. 바람 한 점 없이 고요한 밤, 기와지붕 위로 은빛 달빛이 쏟아졌지요. 달수 아저씨는 복도리의 숨소리를 들으며 방 안에 누워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속은 복잡했지요. 바위를 옮기자고 결심은 했지만 과연 그것이 정말 가능한 일인지 조금은 두렵고 막막했거든요. 달수 아저씨는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곧 이상한 꿈에 빠져들었지요. 꿈속에서 그는 푸른 안개가 자욱한 숲속에 서 있었습니다. 주변엔 반딧불이 반짝였고 멀리서 은은한 피리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때 거대한 느티나무 아래서 하얀 도포자락을 입은 한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수염은 허리까지 내려오고 눈빛은 별빛처럼 반짝였어요. 달수야. 낯선 노인이 조용히 부르자 달수 아저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누구세요? 나는 이 산을 지켜온 산신령이란다. 내 마음이 하도 곱고 간절하여 이렇게 찾아왔다. 달수 아저씨는 얼떨떨했어요. 그 바위는 오래전 하늘에서 내려온 용이 잠시 쉬었다가 놓고 간 용의 바위다. 용의 바위요? 사람들이 마음을 모아 움직이면 언젠가 반드시 옮길 수 있도록 남겨진 것이지. 하지만 그동안 누구도 진심으로 움직이려 하지 않았지. 달수 아저씨는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저희 두 사람이 옮길 수 있을까요? 그건 너무 거대한 일이에요. 산신령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하루에 한 번 진심을 담아 바위를 밀어라. 그 마음이 쌓이면 언젠가 땅도 움직이고 산도 응답할 것이다. 그러고는 조용히 손을 뻗어 달수 아저씨의 어깨를 도닥였어요. 무엇보다 복돌이를 위한 일이지 않느냐. 그 말에 달수 아저씨는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맞아요. 복돌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뭐든 해야죠. 그때 하늘 위로 하얀 용 한 마리가 구름 사이를 가르며 유유히 지나갔습니다. 그 용의 등에서 반짝이는 별빛이 비처럼 내려오더니 달수 아저씨는 화들짝 잠에서 깨어났어요. 여보, 옆에 자고 있던 복순 아주머니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왜 그래요? 꿈을 꿨어. 산신령이 나타나. 그 바위는 용이 놓고 간 거라고 했어.
마음을 모으면 진짜 움직일 수 있대. 복순 아주머니는 말없이 달수 아저씨를 바라보았어요. 조용히 이불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마음을 담아 매일 밀어보아요. 창밖엔 아직도 달이 은은히 마당을 비추고 있었고 그 빛은 마치 부부의 결심을 조용히 축복해 주는 듯 했습니다. 이른 아침 마당에 안개가 스멀스멀 피어오를 때 달수 아저씨는 장갑을 끼고 지게끈을 어깨에 둘러맸어요. 복순 아주머니는 복도리를 등에 업고 고무신을 단단히 신은 채 조용히 따라 나섰습니다. 오늘부터야. 달수 아저씨가 조용히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부부는 묵직한 발걸음으로 마을 어귀의 바위 앞에 섰어요. 햇살이 막 언덕 너머로 올라올 무렵 바위는 여전히 위풍당당하게 그 자리에 버티고 있었지요. 언제나 그렇듯 거대하고 단단하고 마치 어디 한번 밀어보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복순 아주머니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복돌이는 엄마 등에 엎인 채 까르르 웃었지요. 자, 시작해보자. 하나, 둘, 셋, 으쌰. 두 사람이 온몸에 힘을 가득 주어 밀어보았습니다. 허리를 굽히고 팔에 힘줄이 붉어지도록 하지만 바위는 꿈쩍하지도 않았지요. 한 번 더. 으쌰. 다시 밀었지만 역시 그대로였어요. 지나가던 마을 사람들이 킥킥 웃었지요. 뭐 하는 거요? 저희가 바위 좀 옮겨보려고요. 허허, 바위를? 두 사람이? 그들은 웃으며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부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날도,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비 오는 날에도, 이슬이 맺힌 아침에도 두 사람은 바위 앞에 섰습니다. 으쌰, 으쌰. 복돌이도 아장아장 걸어와 말했어요. 아빠, 엄마, 힘내. 사흘째, 나흘째, 닷새째. 다리엔 멍이 들고 손바닥엔 물집이 생겼고 허리는 점점 더 아팠지만 복돌이의 웃음, 신령님과의 약속, 우리가 아니면 누가 하겠느냐는 책임감이 부부를 다시 바위 앞으로 불러냈어요. 부부가 바위를 밀기 시작한 지 어느덧 한 달이 넘었습니다. 그 사이 바위는 아직 꿈쩍도 하지 않았지만 바위 앞 흙길 위에는 두 사람이 매일 디딘 발자국 자국이 진하게 남아있었고 바위 한쪽은 반질반질 윤이 날 정도로 손바닥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처음엔 웃고 다음엔 고개를 저었지만
점점 그들의 눈빛이 묘하게 바뀌기 시작했어요. 요즘 이상한 기분이야. 저 두 사람 진심인 것 같아. 복돌이는 작은 나무 막대를 들고 바위 옆에 섰습니다. 복돌이도 도와줄래? 그 모습에 어떤 이들은 웃었고 어떤 이들은 눈시울이 붉어졌지요. 하루 한 번씩이라도 도와보는 건 어때요? 그래, 해보아요. 그날 이후 바위 앞에는 10명 넘는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모두가 바위에 손을 얹었지요. 자, 하나, 둘, 셋, 으쌰. 바위가 미세하게 움찔했어요. 사람들은 놀랐고 다시 힘을 냈지요. 부부는 그날 저녁 복돌이를 안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은 바위가 조금 숨을 쉰 것 같았어. 그래요.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어느 따뜻한 봄날, 마을 사람들은 일찍 눈을 떴어요. 모두가 말은 하지 않았지만 마음이 두근거렸지요. 사람들은 바위 앞으로 향했어요. 복순 아주머니는 떡을 준비했고 달수 아저씨는 밧줄을 쟁겼지요. 복돌이는 바람개비를 돌리며 뛰어다녔어요. 하나, 둘, 셋, 으쌰. 수십 명의 손이 바위에 닿았고 그 순간 쿵 바위가 울렸습니다. 오, 움직였다. 움직였어. 하나, 둘, 셋, 으쌰. 드르르. 거대한 바위가 굴러내렸고 먼지가 일었어요. 아, 해냈다. 우리가 해냈어. 복돌이는 손뼉을 치며 외쳤어요. 복순 아주머니는 눈물을 훔쳤고 달수 아저씨는 조용히 웃었지요. 그저 바위를 밀었을 뿐인데 마음까지 움직이다니. 그 다음날 아침 햇살 가득 그 자리엔 넓은 흙길이 펼쳐져 있었어요. 아이들은 길 위를 달리고 어르신들은 장에 더 빨리 도착할 수 있게 되었지요. 이게 바로 우리가 함께 만든 길이네. 사람들은 마음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눈길을 닫고 나무 울타리를 세우고 매년 봄이 오면 함께 꽃씨를 심었지요. 그리고 봄날 밤 마을 사람들은 모닥불을 피우고 축제를 열었어요. 복돌이 가족은 그 한가운데에 서 있었지요. 이 길 복돌이 길이지? 그래, 복돌아. 우리가 함께 만든 길이란다. 사람들은 매년 바위가 굴러간 그날을 함께한 날이라 부르며 축제를 열었고 별이 쏟아지는 밤하늘 아래 아이들은 매년 이렇게 외쳤답니다. 하나, 둘,
셋, 으쌰. 그리고 모두는 잊지 않았어요. 작은 손 하나가 바위도, 사람도, 세상도 바꾼다는 것을요. 소금 장수와 여인의 곡소리. 옛날, 아주 먼 옛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도 희미해진 산 넘어 산, 골짜기 넘어 조그맣고 조용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은 마치 세상과 단절된 듯 조용하고 평화로웠어요. 사계절이 순하게 흘렀고 햇살보다 바람이 먼저 불고 달보다 별빛이 먼저 내려앉는 그런 고요한 곳이었지요. 봄이면 진달래가 산을 덮고 여름이면 뻐국새 울음이 숲을 울리며 가을이면 황금빛 벼이삭이 들판을 출렁이고 겨울이면 눈이 조용히 세상을 감쌌습니다. 그 마을 어귀 낡은 초가집에 강돌이라는 이름의 소박한 청년이 살고 있었어요. 그는 염전에서 공수한 소금을 말려 짊어지고 장터에 나가 소금을 파는 소금 장수였습니다. 병약한 어머니와 함께 살던 그는 매일 새벽 별빛이 떠있는 시간에 집신을 신고 소금 자루를 메고 산길을 걸었어요. 땀을 흘려 만든 소금은 장터에서 천천히 팔렸고 그는 그 돈으로 쌀, 콩, 약초를 사서 어머니를 돌보았습니다. 어느 날 장터에서 돌아오는 길 해가 기운 산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산길 아래서 울음소리가 났습니다. 바람인가 싶었지만 그건 사람의 한 맺힌 곡성이었지요. 강돌이는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그 소리를 따라 숲속 오솔길로 접어들었어요. 그 끝에는 무덤 하나가 있었고 그 앞에서 여인이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흰 저고리, 검은 치마를 입은 여인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저는 이 무덤에 묻힌 사람입니다. 놀란 강돌이에게 여인은 생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부모를 잃고 먼 친척집에 맡겨진 그녀는 짐승처럼 취급받으며 자랐고 굶주림과 추위, 외로움 속에서 소망 하나를 품었습니다. 단 한 번만이라도 따뜻한 소금국 한 그릇만 먹어봤으면. 그러나 그 바람도 이루지 못한 채 병들어 세상을 떠났고 그 무덤에 홀로 묻혀 누구의 기억 속에서도 사라진 존재가 되었지요. 강돌이는 말없이 소금 자루를 풀고 소금 한 줌을 두 손으로 떠 무덤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비록 국은 끓여드릴 수 없지만 이 소금은 제 손으로 정성껏 만든 것입니다. 오늘만은 마음껏 드십시오. 그리고 편히 쉬십시오. 여인은 조용히
소금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 순간 하늘에서 달빛이 무덤을 감싸고 안개가 걷히며 그녀의 모습은 바람처럼 사라졌지요. 이제야 내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그날 이후 강돌이의 소금은 특별한 따뜻한 맛을 가지게 되었고 사람들은 그것을 복을 담은 소금이라고 불렀답니다. 어느 날 밤 꿈속에서 강돌이는 다시 여인을 만났어요. 우리는 전생에 만났어요. 당신은 길을 잃은 나그네였고 나는 굶주린 산골 소녀였어요. 당신이 주먹밥과 외투를 내어주셨기에 나는 살아났습니다. 이번 생엔 당신이 제 은혜를 갚아준 거예요. 그 후로 강돌이는 무덤 앞에 작은 비석을 세웠어요. 따스한 마음이 다시 피는 곳. 매년 여름이면 소금 한 자루를 무덤 앞에 놓고 조용히 인사했습니다. 지금도 산길을 걷다 은은한 소금 냄새를 맡게 된다면 그건 어쩌면 아직도 이 세상을 지키는 강도리와 여인의 따뜻한 숨결일지 모른답니다.